한국에 뭐 이런 부대가 다 있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방위비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국방 안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에 다녀온 어느 기자의 후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기자들만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을 입수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CNN 국제부 기자 레이첼 브라운입니다. 최근 미국 대선 때문에 저희 기자들은 굉장히 바빴어요. 대선이 다가올수록 야근하는 날이 잦아졌죠. 당시 뉴욕에 있는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기사를 쓰고 있던 그때 갑자기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모니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위비 인상에 관련된 연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차기 대선 후보들이 한국에 대해 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언급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그저 수많은 국제관계를 맺는 나라 중 하나이고 사실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유럽 쪽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었죠. 물론 한국은 K-팝이나 K-드라마로 유명한 나라라는 건 인정해요. BTS나 블랙핑크처럼 세계적인 스타들을 배출한 문화 강국이지만 솔직히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신경 쓸 만큼 대단한 나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방위비를 더 올린다는데 한국이 그만한 돈을 감당할 수나 있을까 싶은 의구심마저 들었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팀장님의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팀장님은 제게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비 문제에 대해 취재를 다녀오라고 지시했어요. 누가 당선되든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며 제대로 된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죠.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일까요? 라며 차라리 유럽이나 그로잉 마켓인 인도 쪽 뉴스를 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팀장님은 제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듯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더욱 한국에 다녀와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죠. 아마 직접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밖으로 나왔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아했어요. 가서 직접 본다고 뭐 그렇게 달라질 게 있으려나 싶었죠. 선거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촉박했고 얼른 카메라 감독님부터 구해야 했어요. 사내 스케줄 근무표를 보고 감독님들 스케줄을 살펴봤는데 평소 자주 작업하던 감독님들은 모두 스케줄이 꽉 차 있었어요. 스티브는 다큐멘터리 촬영 중이었고 마이크는 유럽 출장이 잡혀 있었죠. 결국 남은 선택지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제이크 김이었어요. 저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제이크는 우리 회사에서 실력은 최고라고 평가받는 감독이었지만 과묵하고 차가운 성격 때문에 함께 일하길 꺼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도 한두 번 같이 일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대화 외에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제이크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죠. 제이크에게 오퍼 메일을 보내놓고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사라를 만나 이 상황에 대해 진지한 조언을 얻고 싶었거든요. 사라는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선배 기자예요. 늘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오늘도 어김없이 사라는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취재권에 대해 설명하자 사라는 흥미로워했어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라며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이크와 함께 가게 되었다는 말에 사라도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라는 제이크의 무뚝뚝한 성격은 잘 알지만 그의 실력만큼은 최고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오히려 한국계라서 현지 사정을 잘 알 거라고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최소 2주 이상 걸릴 텐데 그 무뚝뚝한 제이크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사라는 웃으며 제 걱정이 너무 심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제이크와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도 했어요. 사라 말대로 제이크는 비록 무뚝뚝하고 말이 없지만 일처리만큼은 최고였죠. 만약 이번 기회에 정말 친해질 수만 있다면 앞으로 많은 일들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최대한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겠다 생각하며 출장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 공항에서 제이크를 만났어요. 제가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카메라 세팅에만 집중했습니다. 삼각대를 꺼내고 렌즈를 닦으며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이 무척 진지했어요. 역시 소문대로 말이 없었죠.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서도 서로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별 이야기를 나눌 새도 없이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군사력과 방위비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메모도 하고 있었죠. 한국의 국방 예산이 세계 10위권이라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트북 화면이 꺼져버렸어요. 배터리를 확인해보니 충전을 해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4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시간 동안 할 일이 없어져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옆자리에 제이크가 뜻밖의 말을 걸었어요. 심심하면 자신의 노트북으로 드라마를 같이 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를 위해 영어 자막까지 준비해왔다는 거였죠. 이 사람이 이런 면모가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지만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아 좋다고 얘기했어요. 제이크가 틀어준 드라마는 정년이라는 작품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공연 예술인 여성 국극을 소재로 한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소재라 괜히 본다고 했나 싶어 이걸 보다 졸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주연 배우의 열연과 아름다운 영상미에 순식간에 빠져들었어요. 드라마는 단순히 전통 예술을 다루는 것을 넘어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제이크는 가끔 한국의 전통 문화나 배경을 짧게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드라마 속 여성 국극이라는 소재가 신선했어요. 여성들이 남성 역할까지 소화하며 무대에 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이크는 이 드라마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글로벌 TV쇼 부문 6위를 기록했고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무뚝뚝해 보이는 제이크에게서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생기가 넘쳤어요.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라마를 보다 보니 어느새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거의 다다르고 있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한국 취재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가 들었어요. 무엇보다 제이크라는 사람에 대해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죠.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공항의 모습 때문이었죠. 천장까지 높이 뻗은 유리창을 통해 자연광이 쏟아지고 최첨단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자동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시간당 수만 개의 수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무인 셔틀도 놀라웠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심지어 공항 내에는 영화관과 병원까지 있었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과 첨단 시설들이 가득했어요. 뉴욕이나 런던 못지않은 발전된 도시 경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이크는 이미 여러 번 한국에 와본 듯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같이 드라마를 보며 조금 친해진 터라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의아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왜 굳이 한국 군대에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군대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싶었죠. 제가 의아하다는 듯 물어보자 제이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이 한국 군대를 선택한 더 깊은 이유를 들려주었어요. 2002년 당시 한국의 유명 가수였던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군대를 가지 않게 된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한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고 지금까지도 그의 입국이 금지되어 있다고 해요. 제이크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사건을 보며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남자에게 군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어요. 특히 한국은 아직도 휴전 상태인 분단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단순한 병역 의무가 아닌 나라를 지키는 실질적인 책임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 남자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을 국방의 의무로 바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회피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 이상의 의미라고 해요.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자 동료 시민들과의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은 군대에 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의 군대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이크의 설명처럼
그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뉴욕에서 만났던 다른 한국계 미국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요. 제이크는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미국에 이민 와서도 한국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셨다고 해요. 집에서는 항상 한국어를 사용했고 한국 음식을 먹었으며 한국의 예절과 문화를 그대로 지켰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매주 주말이면 한국 학교에 다녔고 방학 때마다 한국을 방문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했습니다. 제이크의 부모님은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길 바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 문화와 전통을 항상 가까이 했다고 해요. 특히 아버지께서는 한국 남자라면 군대는 꼭 다녀와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이크를 비롯한 한국계 미국인들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미국에 사는 이민자가 아니라 뿌리 깊은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죠. 서울 시내로 들어설수록 제이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짐을 내리고 난 후 우리는 첫 취재지인 용산 미군기지로 향했어요. 요즘은 평택으로 많이 이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용산에는 주요 시설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우리를 맞이한 건 마이클 브라운 대령이었어요. 20년 넘게 한국에서 근무했다는 그는 한국말도 꽤 유창했습니다. 브라운 대령의 사무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인터뷰를 시작하자 브라운 대령은 한국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미군의 도움이 절실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첨단 무기 체계와 훈련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예전에는 미군이 한국군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오히려 미군이 한국군에게 배우는 것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나 현무미사일 같은 무기 체계는 미군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브라운 대령은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전 한미연합훈련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야간 작전 능력에 미군 장병들이 모두 놀랐다고 해요. 한국군이 개발한 야간 투시경의 성능이 미군의 것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이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브라운 대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주한미군의 주둔은 이제 한국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했어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했어요. 이런 나라와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대령의 마지막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제는 한미동맹이 한쪽이 다른 쪽을 돕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용산 기지를 나서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생겼어요.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닌 함께 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인데 마냥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었죠. 긴 하루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어요. 피곤했지만 시차가 있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이크가 가볍게 한잔하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호텔 근처 조용한 펍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제이크가 정말 무뚝뚝해서 이번 취재가 걱정됐다고 말했어요. 회사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했고 실제로 첫 인상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비행기에서 드라마를 보여준 일부터 취재 내내 세심하게 설명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까지 오히려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제이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심한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대요. 항상 웃으면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착하게 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다고 해요. 친절하게 대하면 더 무시하고 못살게 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학교 시절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점심시간마다 혼자 화장실에 숨어 도시락을 먹었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단순히 외모 때문에 그런 차별을 받는다는 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었죠. 그러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결심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했대요. 무표정을 연습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고 해요. 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무뚝뚝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이미지가 굳어졌지만 사실 그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 같은 거였다고 해요. 하지만 제이크는 말했어요. 자신은 여전히 그때의 밝고 친절한 소년이라고, 단지 그 모습을 쉽게 보여주지 않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제이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상처들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무뚝뚝해 보이는 그의 겉모습 뒤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니 미처 몰랐습니다. 원래는 일찍 자려고 했지만 그날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어요. 제이크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진심으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다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죠. 다음 날 일찍 취재가 있어 아쉬운 마음으로 각자 방으로 헤어졌어요. 잠에 들면서 제이크와 가까워져서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제이크와의 대화 때문에 얼마 자지 못했지만 오랜 기자 생활의 쪽잠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육군사관학교를 찾았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 전인데도 사관학교는 이미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생도들의 구보 소리와 군가가 캠퍼스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제이크는 카메라를 들고 생도들의 구보 장면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생도들이 완벽한 대형을 맞춰 달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여생도들이었습니다. 남자 생도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강도로 훈련에 임하고 있었죠.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생도 김지연을 인터뷰하게 되었어요. 지연 생도는 사관학교 1학년 생도 중 체력장 최우수자였고 학업 성적도 최상위권이라고 했습니다. 늠름한 자태와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인터뷰를 하며 알게 되었지만 지연생도의 가문은 4대째 군인 집안이었습니다. 선조들 중에서는 광복군 출신도 있었고 집안에는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도 계셨어요. 아버지는 현재 해군 제독이시고 오빠도 육군 장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생도는 처음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고 해요. 오히려 집안 어른들의 참전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전쟁의 참혹함을 잘 알았고 군인의 길을 피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집안 어르신께서 들려주신 낙동강 전투 이야기는 너무나 끔찍했다고 해요. 전장에 나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많은 전우를 잃은 이야기를 들으며 군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해요. 당시 아버지께서 구조작전에 참여하셨는데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하셨답니다. 민간인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부상자들을 구조하느라 쉴 틈도 없으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지연생도는 처음으로 군인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군인은 단순히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지연생도는 군인의 길이 자신의 숙명이라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여자라서 힘들지 않냐는 제 질문에 지연생도는 당당하게 답했어요. 체력은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여군만의 장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세심함과 배려심은 리더십에 있어 큰 강점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인터뷰를 마치며 지연생도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자신은 이제 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해요. 자신도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후 우리는 사관생도들의 실제 훈련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전술훈련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생도들은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팀을 이뤄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통신 장비를 활용한 정보 공유, 지형지물을 이용한 은폐와 엄폐,
상황에 따른 전술 변경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생도들이 착용하고 있던 디지털 장비였어요.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마치 실제 전장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크는 이런 장비가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다음으로 태권도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수백 명의 생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군무를 보는 것 같았어요. 고난도 발차기와 격파 시범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태권도 수업이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라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무예를 통해 정신력을 기르고 군인으로서의 기계를 다진다고 했습니다. 여생도들도 남생도들과 똑같은 수준의 고난도 동작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뮬레이션 교육장이었습니다. 마치 첨단 게임 센터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VR 헤드셋을 쓰고 실제 전장 환경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부터 전투기 조종 시뮬레이터까지 있었습니다. 교관은 한국의 IT 기술을 군사훈련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다양한 전장 상황을 구현하고 빅데이터로 훈련 성과를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실제 훈련장에서도 가상의 적군과 교전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첨단 시스템은 모두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군사훈련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설명이었어요. 특히 이런 시스템 덕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훈련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훈련장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첨단 기술력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훈련받는 젊은 생도들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관학교 취재를 마치고 우리는 707 특수임무단을 방문했어요. 부대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세계 최정예 부대 중 하나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 같았어요. 브리핑룸에서 부대 소개를 들었는데 707 특수임무단의 화려한 수상 경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특수부대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특히 인질구출 부문에서는 전설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미국 델타포스나 영국 특수부대와의 합동훈련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외국 특수부대들이 707 특수임무단의 훈련 노하우를 배우러 온다고 해요. 제이크는 이런 성과가 자랑스러운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훈련 장면을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먼저 인질구출 훈련이었는데 정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호와 함께 특수부대원들이 건물에 진입하고 인질을 구출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15초였어요. 그것도 한 명의 인질도 다치지 않게 하면서 모든 테러범을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짜놓은 안무처럼 모든 동작이 정확했어요. 부대원들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저격 훈련이었어요. 800m 밖에 목표물을 맞추는 훈련이었는데 바람의 세기와 방향까지 계산해 정확하게 명중시켰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이 모든 판단을 AI 시스템의 도움 없이 사람이 직접 한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이들이 사용하는 장비들도 최첨단이었어요.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특수 제작 장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통신 장비와 특수 방탄복은 다른 나라 특수부대들도 탐낸다고 하더라고요. 훈련을 지켜보던 중 소름이 돋는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부대원들의 눈빛이었어요. 훈련이지만 실전처럼 임하는 진지함이 느껴졌죠.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그들의 사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부대장은 707 특수임무단의 모토를 들려주었어요.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번개처럼 타격하라는 말인데 오늘 본 훈련이 바로 그 말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수부대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나라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은 그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707 특수임무단의 단독훈련을 지켜본 후 우리는 미군과의 합동훈련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마침 주한미군 특수부대와 707 특수임무단이 함께하는 도심지 전투 훈련 기간이라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훈련에 앞서 양측이 사용하는 장비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 본 한국군의 야간 투시경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것보다 시야각이 넓고 선명도도 훨씬 뛰어났어요. 게다가 무게는 절반 수준이었죠. 주한미군 장비 담당관도 한국의 야간 투시경 성능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수명이 24시간 이상 유지되는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미군 장비는 8시간 정도면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술통신 장비도 한국군이 한 수 위였어요. 건물 안에서도 끊김없는 통신이 가능했고 적의 전파 방해에도 강했습니다. 미군은 이미 이 장비의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장 부러운 건 특수 제작된 방탄복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방탄복보다 가볍고 유연한데도 방탄 성능은 더 뛰어났어요. 한국의 섬유 기술과 나노 기술을 접목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가격은 미군 장비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주한미군을 두는 이유가 한국의 뛰어난 기술을 바로 벤치마킹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실제 합동훈련이 시작되자 이런 장비들의 진가가 더욱 돋보였어요. 한국군은 첨단 장비들을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다뤘습니다. 특히 야간 작전에서 그 차이가 확연했어요. 한밤중에 진행된 건물 탈환 작전에서 한국군은 마치 한나처럼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본 영상은 마치 고화질주간 촬영분 같았어요. 미군도 이런 장면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통신 장비의 성능 차이도 극명했어요. 고층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진행된 작전 중에 미군은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지만 한국군은 아무 문제 없이 작전을 수행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미국 통신 장비에 문제가 생겼던 건데 한국은 완벽한 통신을 유지했죠. 이는 작전 수행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미군 지휘관은 한국군의 장비에 대해 높이 평가했어요. 특히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장비들을 계속 개선해온 점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미군이 한국군의 장비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고도 했어요. 제이크는 자신이 군 복무할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한국군의 장비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특히 모든 장비가 한국의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날 취재를 통해 한국군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더 이상 미군의 장비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군이 배우고 싶어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했던 말들이 후회가 될 지경이었죠. 왜 팀장님께서 다른 나라 다 제치고 한국부터 먼저 가야 한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한국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고 있었고 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곳을 마지막 일정으로 남겨두고 있었어요. 제이크도 처음 가보는 곳이지만 반드시 한 번은 가봐야 할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긴장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DMZ 취재를 위해 출발했어요. DMZ는 들어가기도 전부터 특별했습니다. 출입 절차가 마치 국제공항 보안 검색보다 더 까다로웠어요. 모든 소지품을 검사받고 특별 출입증을 발급받는 과정만으로도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신분 확인도 3번이나 했어요. 취재진이라고 예외는 없었죠. 오히려 카메라 장비 때문에 더 엄격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DMZ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가이드는 이곳의 특수성을 설명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라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말했습니다. 휴전선을 따라 설치된 최첨단 감시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들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AI 기반의 감시 체계였습니다. 인공지능이 24시간 경계 구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작은 동물의 움직임까지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드론과 열감지 카메라도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JSA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던 장교는 모든 행동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사진 촬영도 허가된 구역에서만 가능했고 손짓이나 제스처도 삼가야 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직접 보는 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노란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나뉘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경비병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가장 긴장된 순간은 북한군과 마주친 때였습니다. 북한 측 건물에서 망원경으로
우리를 주시하는 북한군이 보였어요. 제이크는 카메라를 들었다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습니다. 첨단 장비들과 철저한 경계 태세, 그리고 이를 운용하는 군인들의 전문성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우리를 안내하던 장교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전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곳의 모든 시설과 장비가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MZ 취재를 마치며 저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과 첨단 장비들이 필요한 이유를 실감했습니다. 이건 과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제이크도 이곳의 현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자신이 군복무를 했던 시절을 떠올리는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DMZ를 떠났지만 그곳에서 느낀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저는 기사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편견들이 모두 깨져 있었어요. 방위비 문제도 이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가야 할 파트너였습니다. 첨단 군사력과 우수한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군인들의 높은 사명감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제이크는 다음에는 한국의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IT 강국으로서의 한국, 문화 강국으로서의 한국 등 아직 보여줄 것이 많다고 했어요. 저도 그의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다음 취재를 약속했어요. 그의 무뚝뚝한 표정 뒤에 숨어있던 따뜻함이 이제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번 취재는 정말 얻은 것이 많은 취재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나라에 대한 편견을 깨고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얻은 특별한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앞다투어 한국 국방의 힘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수많은 선조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